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관련해서 지금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는 법이 건축법, 농지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개 법률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우리 형법에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해서 한번 재판받은 것은 똑같은 사건 가지고 두 번씩 재판은 안 하죠. 한번 벌금 받으면 그게 끝이라고요. 근데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가징수한다.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요 뒤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10년 동안 1년에 10%씩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건축법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가징수할 수 있죠. 건축법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회 범위 내에서, 농지법하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1년에 한 번,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과징금 부과받고 나면 1차 이행강제금 1년 안에 실명 등기 안 하면 10%, 또 1년 지나면 1차 이행강제금 부과일로부터 1년 지나면, 즉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2년 지나면 2차 이행강제금 20% 부과하고 끝입니다. 이행할 때까지 계속하는 건데요. 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 이행명령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사용 안 하고 이행명령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구두로 말로 하면 그런 말 못 들었다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업에 가시면 항상 손님하고 나중에 사이가 안 좋아질 때를 생각해서 유리한 증거는 남기고 불리한 증거는 없애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두 X 문서로 해야 되고요.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해야 됩니다. 3개월은 암기 프린터 43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43번에 15번에 있네요. 43번에 15번. 토지거래 허가 이행명령 이행기간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문서로 명해야 됩니다. 문서로. 자, 그 다음에 방치하면 10%,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임대하면 7%, 기타 7%를 부과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했는데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35번에 동그라미 8번에 보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 신청은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4번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 했는데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됩니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자, 5번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번씩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2번씩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건축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아직 시험에 나온 적 없고 건축법은 공법에서 시험에 많이 출제를 했습니다.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는 건축법이다. 건축법.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0번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에 대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모든, 시험에 모든, 뿐, 만, 하나여,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말 들어가면 80% 이상은 X다.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 아니네요. 틀린 건 아니네요. 부칙개공은 안 되죠.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 알선의 경우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안 해도 됩니다. 암기 프린터 14번, 14번이 아니고 24번, 암기 프린터 24번,
24번에 그 동그라미 6번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부칙 개공 불가되어 있고요. 그 6번에 경매 매수 신청 대리 하는 경우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해야 되고요. 공매 입찰 대리만 하는 경우에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안 해도 되죠.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 하는 경우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해야 되고요. 권리분석 취득할서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안 해도 됩니다. 자, 보수 지급 시기는 매수 신청인과 매수 신청 대리인의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이다. 기한일. 기일이 아니라 기한. 맞습니다. 중개보수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입니다. 4번 매수 신청 대리인은 매수 신청 대리 대상으로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암기 프린터 34번에 보면은 34번에 두 번째 까만 별표에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4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3번, 4번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34번에 맨 밑에서 맨 밑에 거기에 까만 별표 두 번째 까만 별표 확인 설명할 사항 있죠? 거기에 3번 경제적 가치, 4번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 인수하여야 할 권리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설명해야 된다. 공인중개사법상은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설명해야 되죠. 세금 설명해야 되잖아요. 매수 신청 대리는 세금 설명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럼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뭘로 내요? 낙찰가로 내죠. 원래 실거래 가격이잖아요. 그럼 만약 싸게 낙찰받으면 취득세도 줄일 수 있다고.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으면. 시험 보고 나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그 합격했는지 기다리려면 초조하죠. 사실은 합격했는지 아닌지 다 알 수 있죠. 가정답을 발표하니까. 딱 한 문제에 걸려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실제 한 문제 때문에 합격했다고 했는데 떨어진 사람도 있었고요. 이미 잔치하고 이랬는데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합격했다고. 미리 하지 말라고요. 본정답 발표해가지고 진짜 합격자 발표하고 나면 그때 뭐 잔치를 하든지 축하연을 하든지 하시라고 미리 다 했는데 떨어진 사람도 있었어요. 과거에 보면. 그리고 이번에 합격하시면 가급적이면 12월에 올해는 실무교육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내년에 받으면 교육시간이 2배로 늘어난다고 지금 거의 확정적이래요. 제가 연수교육 실무교육을 해보니까 지금 왜냐하면 국토부 방침이 원래 상대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상대평가를 안 하는 대신에 지금 전세사기 이런 거와 연루돼서 교육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실무교육 들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현업에 있는 분들이 보통 많이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업을 해보신 분들이 하니까 듣는 게 좋아요. 많이 도움이 된다 하더라고. 처음에 하시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처음에 할 때는. 이론적인 거 시험 나오는 거하고 또 실제 실무하는 거하고는 다른 부분이 엄청 많아요. 그 공부 잘해가지고 몇 번 학원 떨어져가지고 중개보조원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손님하고 집 구경시키러 데려가니까 손님이 자꾸 묻는 거예요. 도배는 깨끗하냐, 은행 융자는 없냐 이러니까 저는 중개보조원이므로 중개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말 못합니다. 이러니까 손님 뭐 이런 재수없는 인간이냐, 그러면 안 보러 가겠다 하니까 안 보면 우리 사장님한테 혼나요. 보기는 보러 가세요 하고 싸워가지고 문제된 적이 있었어요. 이론적으로는 하면 안 되잖아요. 보조원은 보조 뭐 확인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시험에 나오면. 근데 현실적으로 묻는데 뭐 절대 못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부드럽게 그냥 일단 한번 사장님 보시고 가시면 우리 그 사무실에 가면 사장님이 자세하게 브리핑 해드릴 겁니다. 일단 한번 보시고 사무실 가서 말씀하시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괜히 뭐 도배가 깨끗하다 더럽다 이런 걸 미리 확정적으로 말해버리면 문제가 돼요. 더럽다고 하면 나 더러운 건 안 본다. 도배 깨끗한 것만 본다. 이러고 아예 안 보러 갈라 하고 그럼 깨끗하다고 거짓말 시켜놓으면 네 눈에는 이게 깨끗하냐 이러면서 또 따진다고. 그러면은 골 아프니까 그냥 확답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일단 뭐 이제 다 와가니까 한번 보시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고 확답을 피하는 게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시험에 나오면 확답을 피해야 된다 하면 X에 뭐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보조원은
확인 설명은. 자, 그 다음에 5번이 답입니다. 5번. 즉 의제 부동산인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게 문제인데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모두 중개 대상물이며 또한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은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안 한다고 매매계약해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도 아닙니다. 농지 취득자익증명 대상도 아닙니다. 계약서 금인 대상도 아닙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다만 중개 대상물이면서 또한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에는 해당됩니다. 그래서 5번이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될 수 없다 해서 X입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됩니다. 그 요약집 서브노트 가지고 계신 분은 맨 뒤에 보면 그 정리가 되어 있죠. (224페이지에) 보면 있잖아요. 요약집 서브노트, 이거 시험 볼 때까지 다음 주에도 요약집은 가져오세요. 224페이지에 보니까 밑에 그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이며 또한 중개 대상물이다. 똑같죠?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똑같다고요. 224페이지. 제가 페이지 말 잘못했나요? 224 맨 밑에 있잖아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1번입니다. 틀린 것인데 1번에 매수 신청인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된다. 그게 최저 매각 가격의 10%, 10분의 1을 보증금으로 내야 되죠.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암기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10분의 1. 56번에 보면 거기에 10분의 1,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이 있는데 10분의 1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10분의 1, 100분의 10, 10% 다 같은 말이잖아요.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2등. 차순위 매수 신고가 2등이죠. 시험의 기출문제,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인데 내가 1등을 하려고 2억 5천만 원을 써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내가 써낸 금액의 10%인 2,500만 원을 보증금으로 걸었는데 지금은 최저 매각 가격이 10%인 2천만 원만 보증금으로 걸죠. 그러면 남은 잔대금이 2억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려면 최소한 2억 3천만 원보다는 더 높게 써낸 사람 중에서 가장 높게 써낸 사람이 차순위 2등이 된다고요. 2등을 뽑는 이유는 1등이 보증금만 걸어놓고 나중에 잔금을 안 내면 2등에게 매수 기회를 준다고요. 그러면 이 보증금은 안 돌려주잖아요. 2천만 원 냈던 보증금은 안 돌려주니까 그 안 돌려주는 거 하고 2억 3천에 2등한테 팔아도 1등에게 2억 5천에 판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별 할 실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물건은 2등한테까지 기회가 안 들어온다고요. 어떻게든지 돈 구해가지고 1등이 한 사람이 돈 다 냅니다. 물론 여기 옛날에 이게 공인중개사법 강의하시는 분이 경매 강의하면서 이천에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500억에 보증금, 최저 매각 가격이 500억인데 매수 보증금을 50억을 걸었어요. 저는 이름도 알고 어느 출판사인지도 안 돼. 그것도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고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진실대로 말해도 명예훼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공공연하게 적시하면 누군지는 알지만 개인적으로 오면 제가 알려는 드릴게요. 말 못하겠지만 어쨌든 50억 그 수강생들한테 받았다고 50억을 투자자를 모집해 가지고 그 투자 금액만큼 지분 안 분해서 이제 수익은 배분하기로
뭐 어떻게 배분하기로 했는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50억이 자기 돈이 아니라 그냥 그 수강생 돈이었어요. 그 경매 강의 이제 시험 끝나고 경매 강의를 했거든요. 옛날에는 그 듣는 분들이 막 한 사람당 1억, 2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0억을 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이게 나머지 잔금을 내려면은 50억을 500억이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현금이 거의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뭔가 뭐 대출이 아마 안 나오게 됐나 봐요. 대출 안 나온다고 잔금 안 내면 이 보증금 낸 거 떼이 먹혀요? 안 떼이 먹혀요? 떼이고 안 돌려준다고요. 그 떼였어요. 그래 놓으니까 그 수업 들었던 분들이 사기꾼아 내 돈 돌려달라 이러는데 사기죄로 고소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기죄가 성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더라고요. 투자라는 거는 투자자에게 책임, 뭐 손해를 보든 이익이 보든 투자자 책임이다. 사기죄가 되려면 기망행위를 하여 속여가지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해야 되는데 이 강사도 자기가 받은 게 아니고 이거 국가에서 안 주는 거잖아요. 법원에서 저 개인이 떼먹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강의하고 있어요. 일타 강사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저는 일타가 못 되고 있고요. 어쨌든 투자, 저도 투자하라고 하는데 많이 그냥 저는 난 빌려줄게 투자는 못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빌려준 거는 이자 받을 수 있잖아요. 손해가 나도. 근데 투자하면 손해보면 끝이에요. 그냥 투자하는 거는. 자,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입니다. 공유지분이 경매되는 경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더라도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없다 했는데 할 수 있죠. 이게 암기 프린트 34번에 암기 프린트 34번에 34번에 보니까 그 동그라미 7번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가능하다고 돼 있잖아요.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가능합니다. 만약 A, B, C가 있는데 이게 B 지분이 경매 나온 경우 어떤 사람이 이걸 1억에 내가 사겠다 매수 신청을 했으면 이 공유자 중에서 가만히 있다가 그 가격에 내가 살게 이렇게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해버리면 만약 이게 갑이 1억을 적어냈다면 이 갑은 2등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됩니다. 그럼 갑은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해야 되겠죠. 포기하는 것도 개업공개사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3번이 그래서 답입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매수의 책임이 없게 되며 즉시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1등한 사람이 돈 다 냈으면 이제 2등한테 기회가 안 돌아오니까 돈 돌려주겠지. 보증금 내놓은 거. 그 차순위 매수 신고 제가 아까 할 실익이 없다고 한 이유는 2등 해봐야 돈만 보증금만 묶여 있다고 한 달 동안 돌려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시험 보고 참 법원에 이게 꼭 여주법원 이런 데서도 경매하죠.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각 우리나라 전국에 한 60여 개 되는데 법원이 60여 군데에서 지금 경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언제 하는지 날짜 시간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합격자 발표할 때까지 초조하게 있지 말고 법원에 매일 가보시라고요. 저는 다 가봤어요. 강의하기 위해서 서울중앙법원, 뭐 수원지방법원 다 가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니까 한 300석 정도 들어가는 큰 법정에 대법정에서 하더라고요. 수원지방법원 1년에 한 80명 정도 들어가는 데서 하고 주로. 그걸 왜 그러냐면 가봐야 손님들이 뭐 묻고 상담을 하면 내가 한번 해보고 뭘 알아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입찰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보지도 않고 설명한다는 건 좀 웃기잖아요. 한 번만 가보면 다 알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침에 보통 한 10시부터 하는가? 9시부터 10시부터 거의 하는 것 같은데 10시부터 한 12시까지 한 2시간만 있으면 돼요. 오전에 다 끝나요. 대부분. 10시에 시작해가지고 11시 10분에 개찰 봉투 뜯어가지고 한 1시간 안에 다 그냥 1등 다 정한다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경매되는 건수가 지금 한 3,400건 정도, 3,000건이 넘더라고요. 지금 경매 나와 있는 물건이 전국적으로. 자, 5번 공유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매수의 신고에 따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해야 보증금 돌려받는다 했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에 대해서 한 문제, 경매에 대해서 한 문제 나옵니다. 경매는 좀 어렵죠. 민사집행법, 민법, 등기법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좀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32번 교육제도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실무교육은 법률지식,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 있는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연수교육은 2년마다 한 번씩 받는 거죠. 지금 제가 경기도 거의 31개 시군 웬만한 데 다 연수교육 하러 가봤는데 2년에 한 번씩 받는데, 이게 저는 매년 교육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업한 사람이 홀수년도에 개업한 사람도 있고 짝수년도에 개업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년 교육을 하고 있고, 대상자들은 2년에 한 번씩 받아요. 다 같은 해에 개업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할 수밖에 없어요, 교육을. 근데 이게 2014년도에 연수교육이 도입돼 가지고 올해가 짝수년도잖아요. 짝수년도가 훨씬 많아요. 2배 넘게 많아요, 대상자가. 지금은 올해가 그래서 대상자가 많고 내년 되면 이제 대상자가 거의 절반도 안 돼요. 딱 제가 교육을 해보고 느끼니까, 그러면 짝수년도, 홀수년도 어떤 분들이 더 똑똑하겠어요? 누가 더 정도 영업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짝수년도에 개업한 사람, 옛날부터 하던 사람하고 새로 개업한 사람하고 완전 달라요, 분위기가. 새로 한 사람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뭔가 교육하면 막 호응을 하고 눈빛이 살아있어요. 근데 어제 저 양평에 해보니까 한 70, 80 먹는 사람 발장 딱 끼고 그냥 미동도 없이, 네가 아무리 헛소리 해도 전자계약서 좀 작성 좀 하세요. 나 그런 거 몰라. 그냥 보조원한테 시키면 지가 알아서 다 하고, 뭐 귀찮아서 그런 거 하기 싫어. 그러고 반말로 뭐 그러더라고. 그 나이 먹은 또 반말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어린애한테도. 뭐 보니까 저보다 나이 2살 많더라고. 반말하길래 나이 몇 살인가 물어봤더만 2살 많더라고. 어르신 몇 살 무슨 띠냐 물어보니까 소띠더라고. 저보다 2살 많아, 소띠면. 옛날에는 우리는 띠 가지고 합을 맞춰봤거든요. 요즘은 MBTI 이런 거 가지고 맞추지만. 직무교육은 직업윤리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직업윤리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이게 지금 암기 프린트 53번에 있습니다. 53번에 있고요. 거래 사고 예방 교육만 직업윤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죠.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인데, 지금 12시간인데 인터넷으로 6시간 들을 수 있어요. 그 실제 교육하는 건 하루에 6시간, 하루만 직접 참석해서 들으면 됩니다. 연수교육 안 받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암기 프린트 53번에 있습니다. (33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암기 프린트 51번에 1번에 있습니다. 자격증 4번 제출하지 않습니다. 51번에 2번에 있습니다. 책임자 자격증 4번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51번에 3번에 있습니다. 고용신고할 때 자격증 4번 제출하지 않습니다. 근데 4번 51번에 4번에 보니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 자격증 4번 제출하죠. 51번에 4번. 자, 그 다음에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 원본을 제출해야 된다.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 원본은 암기 프린트 51번에 22번에 있네요. 51번에 22번. 찾았습니까?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암기 프린트만 정확하게 알아도 거의 70점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최하로. 자, 그 다음에 34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는 자격 취소해야 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 취소해야 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요거는 암기 프린트 55번에 1번, 2번, 3번에 있네요. 55번에. 자, 그 다음에 4번은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정보 공개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근데 5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정보 공개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게 틀렸네요. 업무정지죠. 업무정지. 암기 프린트 55번에 6번하고 7번. 지금 7번이 지금 여기 5번이라고요. 55번에 6번, 7번. 6번이 뭡니까?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정보 공개하면 지정취소 더하기 플러스 1.1이 무슨 뜻이에요? 1.1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7번에 보니까 개업공개사가 거짓정보를 공개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사유이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분묘기지권 타당성이 없는 조합으로 된 것은 이건 사법고시 문제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온 게 아니고요. 사법고시 문제인데 사법고시는 이렇게 지문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평장의 경우 타당성이 없는 거. 평장, 암장의 경우 분묘기지권 취득하지 못하죠. 평평하게 묻어놓으면 묘가 있다는 걸 알 수 없잖아요. 봉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위로 불룩하게 올라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범위 내라 할지라도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맞죠? 디귿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는 분묘기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안 됩니다. 자주점유가 아니고 타주점유라고요. 자주점유라면 그 토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텐데 토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게 아니라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잖아요. 리얼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에 유사한 물건이므로 지상권 최단기 존속기간이 몇 년입니까? 이게 특수공작물이니까 5년인데 5년이 아니라 영구무한히 존속되잖아요. 지상권은 경관 건물 30년,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 5년이잖아요. 이게 분묘가 특수공작물이에요. 굳이 분류하자면. 근데 5년이 아니라 영구무한히 존속된다. 2001년 1월 13일 장사법 시행 당시 아직 20년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묘의 경우에는 법적 규범의 효력을 상실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종전관습을 가지고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요거는 대법원 판례 소수 의견입니다. 다수 의견은 1995년도에 설치를 했지만 지금 현재 20년 지났다면 2001년 1월 13일 현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당시에는 20년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20년 지났기 때문에 시효취득을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비업 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지 못한다. 시효취득 하지요? 근데 민법에서 점유취득시효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는데 아직 시효취득에 의한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팔아버렸다고요. 팔아가지고 새로운 소유자 앞으로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그 새로운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론 새로운 소유자한테 또 이제 새로 기산점을 새로 해가지고 다시 또 20년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주장할 수는 있지만 20년 되지 원칙적으로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가 바뀌면 바뀐 소유자에게는 그 등기를 해야 된다고 민법에서는 시효취득했다고 그냥 뭐 20년 지나면 내 거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변호사 고용해가지고 점유 취득 시효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승소 판결문 가지고 그냥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20년 지났다고 그냥 내 땅이라 생각하고 가만히 있다가 주인이 팔아버리면 끝이라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먼저. 예,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건 아니고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니까 분묘기지권은 등기 안 해도 시효취득한다고요. 민법에 토지 소유권 시효취득의 경우는 등기를 해야 되고 이건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건 아니죠.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뿐이죠. 시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때부터의 지료는 지급해야 된다. 맞습니다. 3번입니다. 시효취득은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땅을 팔면서 묘 이장한다, 이장 안 한다 아무 말 안 해가지고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되죠.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경매로 낙찰받았으면 낙찰받은 날부터 지료받을 수 있다고요. 분묘기지에 대해서. 그 지료 달라고 했는데 2년분 지료를 연체한 경우 소송 전후를 합해서 2년간 연체했다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는 점에 비춰보면 분묘기지권도 소멸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분묘기지권은 법조문에는 없죠. 분묘기지권이라는 것 다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습법상 물건이니까. 관습법상 물건이 분묘기지권하고 법정지상권밖에 없잖아요. 통행권은 관습법상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죠.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 도로가 개인 땅이 있어요. 도로 한가운데 개인 땅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땅을 몇 평, 한 몇 제곱미터, 26제곱미터 이렇게 경매로 낙찰받아가지고 사람 못 지나가게 막아버리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놓고 처음에 지자체에 매수 청구하고 그래도 매수 안 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 개인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지료 달라고 또 소송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 막으면 또 민법에 주의 통행권이 있잖아요. 그 유일한 통로가 그것밖에 없다면 막으면 안 되죠. 완전히. 주의 토지 통행권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형법에 교통방해죄라는 것도 있거든요. 완전히 다 막으면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 최소한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이제 차 같은 거 큰 차 못 지나가게 막아놓고 그러니까 결국 비싸게 낙찰가 10배 비싸게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안 사면 그 지나다닐 차가 못 지나가니까. 보통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하면은 지자체에서 막 매수 청구해도 안 하는데 이제 뭐 철좀 갖다 막아놓고 막 민은 계속 제기될 거 아니에요. 그 주민들이. 그러다 보면 결국 지자체에서 중재를 하더라고요. 조정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면 문제 땅 주인은 엄청나게 한 10배 더 달라고 한다고 그 시세보다. 그러면 문제 나중에 그 조정하는 사람들이 뭐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서로 양보해가 반반 양보해가 그냥 뭐 한 5배만 해가 그래 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조정위원들도. 가장 어려운 게 저도 지금 대학원 때 협상론을 공부해 봤는데 그 조정이거든요. 협상론. 외국하고 협상하는 거 이런 거. 그 교수가 둘이 협상하라는 거예요. 협상하고 만약에 저보고는 파는 사람으로 입장에서 또 상대편은 사는 사람 입장에서 싸게 사면 확점 잘 주겠다. 너무 비싸게 팔면 확점 잘 주겠다. 이런데 그게 합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냥 나중에 그냥 우리 조금씩 양보해가 그냥 서로 양보해서 반반 양보해서 하자. 그냥 이게 끝이에요. 실제 안 되더라고. 지금 외국하고도 그러니까 협상이 뭐 될 수가. 전쟁 같은 거 하는 거 보세요. 중동에 협상이 되냐고요. 소련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협상되냐고요. 안 돼요, 사실. 소련이 아니고 러시아네요. 요즘 소련은 소비에트 연방은 없어졌죠. 고르바초프 때 다 해체됐죠. 그 우크라이나도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에 들어갔던 나라잖아요. 36번입니다. 이것도 뭐 기출문제는 딱 아닌데요. 근데 충분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즉, 일반 법인하고 특수 법인을 구분하는 문제잖아요. 암기 프린터 3번에 맨 위에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를 필요가 없으니까 특수법인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없어도 됩니다. 한 명도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특수법인도 보정 설정은 해야 되고 특수법인도 인장 등록은 해야 되죠. 나머지는 다 적용된다고. 특수법인도 사무소 이전하려면 이전 신고해야 되고 특수법인도. 갑과 을. 갑이 누구요? 갑이 일반 법인이고 을이 특수법인이죠. 인장 등록은 다 해야 된다. 보정 설정도 다 해야 된다. 근데 일반 법인은 공인계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하지만 특수법인은 책임자 둘 필요, 공인계사 둘 필요 없다. 맞죠? 그 다음에 일반 법인은 보정 설정 금액 4억 이상, 특수법인은 2천만 원 이상. 암기 프린트 52번에 맨 밑에 있죠. 52번에. 자, 그 다음에 일반 법인은 법제 14조에 규정하고 있는 6가지만 겸업할 수 있는데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업무를 겸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농협이 할 수 있는 업무를. 그럼 농협 업무하고 조합을 대상으로 농지 매매 임대차 중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 14조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법인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같은 거는 못한다고요. 이것도 완전히 시험을 위한 공부일 뿐이죠. 현실적으로 특수법인이 중개업 안 하거든요. 근데 시험 공부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해야 돼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해야 된다. 을이 특수법인이잖아요. X죠. 암기 프린트 13번이 아니라 3번 메뉴에 보면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 적용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 등록 기준 1번이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필요도 없고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도 없습니다. 등록 기준을 적용 안 하니까 5천만 원 이상일 필요 없다. 얼마이든지 상관없다. 근데 지역농협이 실제 뭐 자본금이 5천만 원만 되겠어요? 엄청 많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일반 법인은 법정 중개상물 매매교환 임대차 중개할 수 있지만 지역농협은 농지 매매 임대차 교환 중개만 할 수 있다.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법에 지역농협은 농지 매매 임대차 교환 중개할 수 있다 이런 말 없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있습니다. 그 농업협동조합법에 보면 지역농협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등록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역농협은 구조가 등록이거든요. 자, 37번 허가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이 틀렸네요. 이게 공법에도 간평시험에도 출제됐습니다. 1번이 답입니다. 즉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 같은 시도 안에서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원칙. 다만 같은 시도 아니라 하더라도 국가가 개발 사업을 하여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죠.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인데 허가권자는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누구라고?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제출해야 돼. 허가권자한테 제출해야 되잖아요. 허가 신청을 국토부 장관한테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허가 신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암기 프린트 49번에 있습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거나 또는 선매 협의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3번도 맞습니다. 15일 안에 일어난 아무런 조치를 안 하면 그 다음날 16일 되면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5번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다. 효력이 없다. 맞습니다. 허가는 효력 요건입니다. 신고는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신고 안 했다고 해서 소유권 취득을 못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신고는 사후 신고잖아요. 허가는 허가 안 받으면 무효다. 효력 요건이다. 중간 생략 등기 해도
등기 효력은 유효하죠. 처벌은 받지만 효력 요건은 아니잖아요. 적법 요건이고 처벌만 할 뿐입니다. 자, 결격 사유 기출 문제입니다. 이게 옛날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기가 6개나 나와 있는데 요즘 최근 경향은 보기가 4개 아니면 3개 들어갑니다. 이건 옛날 기출 문제 해가지고 보기가 6개나 들어있네요. 옳은 것은 했는데 2004년 10월 28일입니다. 28일. 이거 맞습니다. 이거는 23년 만 19세 만 19세 맞죠? 지금 옳은 걸 고르고 있습니다. 만 19세 돼야 벗어납니다. 심신이 박약하다고 염려가 있다고 해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X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지금은 뭐라고 불러요? 옛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 개시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심판. 그 재판 종류가 판결, 결정, 명령, 심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심판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법원이 쉽게 말하면 판결을 해야 되지 그냥 심신이 박약하다고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요. 피성년 후견, 개시, 심판에 의해서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 벗어나려면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요. 시험에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상인이라는 소견서를 첨부하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X. 법원의 심판, 심판, 결정, 판결 이게 비슷한 용어입니다. 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 종료 심판에 의해서 벗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집행유예 3년 받은 자는 3년 받았으면 3년 더하기 몇 년간 더 결격 사유라고 했어요? 2년간 결격 사유니까 이거 맞죠?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집행유예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죠. 형법상 사기죄, 형법상 사기죄는 벌금 받아도 결격 사유가 아니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벌금 받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2021년 등록 취소됐으면 몇 년 지나야 돼요? 3년 지나야 되죠. 2년밖에 안 지났죠. 옳은 게 그럼 몇 번이 답이에요? 2번. 2번이 답이네요. 2번.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81 사진 좀 찍어보세요. 하나. 예? 사기죄로 집행유예 받으면 자격 취소인데 벌금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이상 받아야 결격 사유예요. 시험에 결격 사유 암기 프린트 31번에 8번에 있잖아요. 31번에. (31번에) 8번이 아니고 11번에 있네요. 31번에 11번. 이 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이상이라고 돼 있죠. 이 법 위반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법 벌금은 깨끗하게 안 나와도 괜찮아요. 자, 39번입니다. 틀린 것을 했는데 주택임대차 신고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해야 되고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해제 신고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자, 그 다음에 계약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금지행위에 해당되고요. 포상금,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포상금이 거짓, 해임, 허가 6개인데요. 암기 프린트 28번. 거짓 신고한 경우,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 개업공개사가 해제 등의 신고를 할 수 있다.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의무가 있고 거래 당사자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할 수 있다. 맞습니다. 5번. 계약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행위자에게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번이 답이죠. 계약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 신고한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 5번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거래해놓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가 10% 이하 과태료라고. 거래해놓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그래도 안 했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다운계약서, 계약서 적으면 그건 10% 이하 과태료고요. 아예 거래하지도 한 적도 없는데 거짓 신고, 그럼 거래한 적도 없는데 왜 거짓 신고하겠어요? 예를 들면 집값 올리려고 지 시세가 10억인데 15억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계약하지도 않은데 신고한 거예요. 그래놓고 손님 오면 요거 한 달 전에 15억 거래됐다. 금매로 지금 13억 나왔다. 빨리 사라. 그러니까 사고 보니까 사기당한 거잖아요. 10억밖에 안 하는 걸. 그런 것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거래 안 했으면 거짓 신고를. 5번. 거래 안 했는데 거짓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 해놓고 다운계약서 적어서 거짓 신고하면 10% 이하 과태료. 아예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40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매수 신청 암기 프린트 2번 맨 밑에 보니까 7일이 아니고 14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매수 신청 내린 등록은 14일. 자, 그 다음에 암기 프린터 53번에 그 표 안에 까만 별표에 보면 지방법원장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이죠. 법원 행정처장이 실시하는 매수 신청들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매수 신청들이 실무교육은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분이 11만 개업공개사 중에서 아마 2,000명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별로. (3번입니다) 경매 부동산 입찰대리 매수 신청대리 할 때만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되고 권리분석이나 취득알선이나 공매 입찰대리만 하려면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 안 해도 됩니다.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의 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요. 5번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3년 보존하는 게 아니고 5년이 암기 프린트 41번에 4번, 5번, 6번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이죠. 그 3번에 거래계약서도 5년. 5년 보존하는 게 4개, 3년 보존하는 게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3년 보존하는 건 없습니다. 전부 5년 보존입니다. 특히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인데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5년 보존이다라는 걸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번 남았죠. 이제 마지막 5회 한 번 남았습니다. 5회. 빠지지 마시라고. 이제 한 번밖에 없어요. 영원히 저를 못 볼 수도 있어요. 한 번 오늘 이후 안 나오면 어떻게 될지 영원히 못 볼 수도 있고 뭐 또 여러 번 볼 수도 있고 미래는 알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시고요. 다음 주 되기 전에 특강 백선을 하나 모르겠네. 10월 2일 날인가? 3일, 1일? 이 다음 주 예. 10월 1일 날 오후 2시부터 백선 하죠. 10월 1일 맞아요? 2시부터 2시부터 백선 합니다. 미리 좀 풀어보고 오는 게 도움은 더 될 수 있어요. 좀 틀리더라도 풀어보고 오는 게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백선 특강할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